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직장 생활의 그 미묘한 인간관계에 대한 글인데요. 정말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는 주제죠. 그 중에서도 가장 피곤한 유형, 모든 것을 내 편 아니면 적으로 나누는 그 흑백 논리 상사. 이 상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 직장인 처세술, 흑백 논리 상사 앞에서 회색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제목만 봐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이 글은 그냥 잘 처신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하거든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전략이 과연 현실에서 먹힐까? 그리고 이게 비겁함이 아니라 정말 지능적인 처세술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문제 점심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죠. 글에 묘사된 상황이 정말 생생해요. 평소처럼 화기애애하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팀장이 정치 뉴스로 보다가 툭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 김 과장은 이번에 어느 쪽 지지해? 딱 보면 답 나오지 않아?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흐르네요. 여기서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개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팀장 편에 서거나 반대편에 서거나. 네. 글 속에 김 과장은 아마도 소신 있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정당보다는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편이라 이번엔 반대쪽 의견이 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랄까 균형 잡힌 답변처럼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대답이 나온 직후에 글에 따르면 팀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고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죠. 네. 오후부터 김 과장이 올린 보고서에는 온갖 트집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사적인 대화는 깍 끊기고 은근한 따돌림까지 시작됩니다. 아니, 의견 한번 말했다고 하루아침에 유능한 직원이 제거해야 할 적이 된다는 게 이게 현실에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극단적인 사례 아닌가요?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훨씬 흔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김 과장의 의견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틀려서가 아니라고요? 네.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의 심리를 봐야 하는데요. 이런 유형의 리더에게 세상은 딱 두 개로 나뉩니다. 나를 따르는 우리 편과 나를 반대하는 적, 중간은 없어요. 그 인그룹, 아웃그룹 편향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김 과장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그 순간 팀장 머릿속에서 우리 편 후보에서 저쪽 편으로 분류가 끝나버린 겁니다. 일단 이렇게 딱지가 붙으면 확증 편향이라는 무서운 인지적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확증 편향이요? 네. 상사는 이제 김 과장의 모든 행동을 역시 저 친구는 내 편이 아니야 라는 자기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김 과장이 성과를 잘 내면 운이 좋았네.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실수를 하면 거봐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러니까 한번 적으로 찍히면 뭘 해도 그냥 다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군요. 정말 무서운데요? 여기서 글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이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김 과장의 진짜 실수는 반대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낸 행동, 바로 그 자체가 실수였다는 거죠. 그렇죠. 상사의 그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나는 이쪽 색입니다 하고 이름표를 붙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는 이걸 두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로 설명합니다. 만약 김 과장이 팀장 의견에 찬성했다면 그럼 우리 편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는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 모든 부당한 논리에 동조해야 하는 예스맨, 뭐랄까 영혼 없는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래서처럼 반대하면 즉시 척결 대상인 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찬성하면 노예, 반대하면 적이라니 정말 답이 없는 상황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대체 김 과장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었어야 하나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글쓴이가 스스로 회색지대로 정신적 망명을 떠나라 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 망명이요? 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안개 같은 존재가 되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침묵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전략적 모호성,
이게 말은 멋있는데 솔직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느 쪽 지지해? 이 질문에 도대체 뭐라고 답해야 회색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김 과장이 쓸 수 있었던 몇 가지 회색 답변의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 확대하기 기술이에요. 관점 확대하기요? 네. 이렇게 답하는 거죠. 아, 그 문제요. 이쪽에서는 이런 논리를 펴고 저쪽에서는 저런 논리를 펴던데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느 한쪽이 맞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의견은 쏙 빼고 공을 상대에게 넘길 수 있죠. 동시에 양쪽 입장을 다 아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도 줄 수 있고요. 괜찮은데요. 내 패는 안 보여주고 상대 패를 먼저 보게 만드는 거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두 번째는 주제 전환하기입니다. 특히 업무랑 관련 없는 민감한 주제일 때 유용하죠. 예를 들면요. 아, 요즘 정신이 없어서 뉴스를 제대로 못 챙겨봤네요. 그나저나 팀장님, 다음 주에 보고드릴 프로젝트 건 말인데요. 라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아하. 대부분의 상사는 자기 본업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 막지는 않죠. 일종의 연막 작전이군요. 나는 그런 사적인 얘기보다 일에 더 관심 많다.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는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머 섞인 중립입니다. 이건 약간의 순발력이 필요한데요. 네네. 가볍게 웃으면서 에이, 팀장님, 제가 어느 쪽을 지지하던 우리 회사 매출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직 저희 팀의 성공만 지지합니다. 이렇게 노스레를 떠는 거죠. 하하, 재밌네요.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네, 사적인 질문에 공개적으로 대답할 명분을 안 주는 거죠.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냥 입 다무는 거랑은 다르네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계산된 대응 방식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방식이 좀 답답하고 심지어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매일 회사에서 가면 쓰고 연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나를 지키는 일일까요? 오히려 나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을 망설입니다. 전략과 비겁함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글쓴이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요.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내 생각이나 신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 소중한 생각과 신념을 그것을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을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라는 겁니다. 보호를 위한 방어막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념을 증명하고 토론해야 할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 활동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회사는 근본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의 공간이잖아요. 내 모든 사상과 신념을 거기서 전시하고 평가받아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특히 상대가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흑백 논리의 소유자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 속내를 드러내는 건 갑옷도 없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모든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전장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들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한국 소설 속 한 인물의 비유를 들어요.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모두가 한쪽 편을 강요받던 시절에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제3국으로 망명을 떠난 인물처럼요. 아, 우리도 상사의 흑백 논리라는 전쟁터에서 정신적 망명을 떠나서 회색지대라는 안전구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누구도 나를 우리 편으로 강제로 끌어들이거나 적으로 규정해서 공격할 명분을 찾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회색 인간 전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면 박쥐처럼 기회만 엿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업무 상황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이 전략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전략적이라는 단서가 붙는 겁니다. 아, 이 모호함은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고 개인의 신념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 여기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 그게 핵심이군요. 선을 잘 그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 방향성에 대한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해야죠.
그건 업무의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나온 종교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처럼 업무 성과와 아무 관련 없는 곳에서까지 내 색깔을 드러내면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업무에서는 확실한 색깔을 보여주되 불필요한 논쟁에서는 회색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기적으로는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고 본업에 충실한 프로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논의를 정리해보면 결국 청취자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 같습니다. 흑백 논리가 지배하는 폭풍우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굳이 맞서 싸우면서 깃발을 들기보다는요, 잠시 몸을 낮추고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 마지막 비유가 참 인상 깊었죠. 지혜로운 자는 폭풍 속에서 깃발을 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몸을 낮추고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직장에서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거고요.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진짜 내 삶, 그러니까 퇴근 후의 삶이나 나의 성장을 위해 아껴두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회사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들이 편 나눠서 싸우는 동안 우리는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고 내 삶을 지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글은 생존을 위해 직장에서 때로는 자신을 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위한 이 전력적 모호함과 나 자신의 고유한 목소리와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사이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직장 생활에서 그 선을 어디에 긋고 싶으신가요?